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 시련을 겪고 깨달음을 얻은 중년 여성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 알게 되죠.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그 선택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 더 분노했죠. 하지만 그 시련은 결국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은 아무리 가면을 써도 빛 아래에선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신데렐라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친구들이 저를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이유는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사로잡아서였죠. 대학 시절 우리 학교 선배 중 인기가 많은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배와 사귀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선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생기고 집안도 좋다고 소문난 선배가 저를 찍었다는 게 기분이 좋았지만 그 당시는 연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태도로 저에게 계속 구애를 했고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도 낙천적이고 구김살이 없었지만 세상의 풍파를 하나도 겪지 않아서 그런지 세상을 꽃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남친은 남들이 취업 준비로 바쁠 4학년 때에도 저와 꼬박꼬박 데이트를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시간이 많아 보였죠. 다른 사람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심지어 애인하고 헤어질지 말지도 생각해보는 와중에 이렇게 태평한 남자친구의 태도는 조금 걱정스러웠죠. 저는 넌지시 남자친구에게 떠보듯 물어봤습니다. 오빠도 4학년이잖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빠는 취업 준비 안 해? 뭐 준비하는 건 있어? 뭐 꼭 준비해야 하나?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할래. 해보고 취업 안 되면 뭐 아빠 친구분 회사 들어가면 되니까 그분이 나 꽂아준다고 하셨거든. 아니, 오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취직한다고 쳐도 그래도 기본적인 취업 공부는 해야 회사 들어가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토픽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정도는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네. 막상 이런 취업 공부들이랑 실제로 회사 들어가서 하는 거랑은 달라. 어차피 회사 들어가면 다시 배워야 해. 취업하면 또 적응한다고 고생할 텐데 굳이 학교 다닐 때부터 힘들게 살 필요 있나 싶은데? 그런가?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취업 공부하는 이유는 다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저는 남자친구의 집이 부유한 것도 알고 그의 말이 꼭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는 졸업 후 본인이 큰 소리 쳤던 말처럼 자기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저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대책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미래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힘들어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안 발생해야겠지만 과연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사귀고 결국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항상 평생 힘들게 하지 않겠다, 물에 손도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으며 저와의 미래를 꿈꾸며 항상 진지한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애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꽃밭스러운 부분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고쳐질 거라 믿었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집안 차이가 극심하다고 결혼을 걱정했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저희를 믿어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죠. 시댁 또한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이 성사되었죠. 시댁에서 가장 파워가 세고 큰일을 결정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시아버지였거든요. 결혼 후 세댁이 돼서 겪은 시댁은 꽤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랭하게 대하셨거든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저를 마치 막내딸 대하듯이 아껴주시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거나 꼽을 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곤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의 생신이 찾아왔을 때였을 거예요.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 끝에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케이크를 가지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뭐야? 이거 어디서 사온 케이크니? 설마 어디 동네 빵집에서 사온 건 아니겠지? 제가 직접 아버님 드리려고 만든 케이크예요, 어머님. 이거 싸구려 재료로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집은 고급 재료로 만든 것만 먹는데? 아니에요. 신경 써서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이왕 드리는 거 정성껏 준비했어요. 좋은 재료를 썼다고?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는데? 그래, 재료는 그렇다 치고 위생은 신경 써서 했겠지? 장갑은 끼고 있니? 설마 더럽게 세균 가득한 맨손으로 한 거 아니지? 그럼요. 장갑 끼고 위생 철저히 지켰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제 케이크를 보고 신문하듯이 이것저것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덕분에 화기애애해야 할 시아버지의 생신은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냉랭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 케이크를 말없이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이거 네가 만든 거냐? 정말 정성이 가득하네. 내가 평생 먹어본 케이크 중 가장 특별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거 장식들 예쁘게 하나하나 올린 거 직접 한 거야? 요즘 이런 디테일은 파는 케이크에서도 보기 힘들던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구나. 네, 아버님. 데코도 다 제가 했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라 그런지 고급 호텔 케이크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아버지 케이크를 만들어줬겠어? 내가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복이지. 아니, 파는 것도 이 정도는 다 만들어. 뭐 겨우 이거 가지고 그래? 자네가 그런 말 할 처지야? 죽도 못 끓여서 데워 먹는 주제에? 여보,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며느리 앞에서 그런 얘기는 왜 하는데?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며느리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싫으면 당신도 정성 들여서 케이크 만들어 온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당신 말투 엄청 공격적인 거 알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일침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조금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시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로부터 항상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서리밭 같았던 시어머니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 딸 예나의 탄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도 손녀 예나는 귀여워해 주셨죠. 귀여운 손주를 보니 성격도 약간 부드러워지신 건지 저를 트집지 않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물론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상냥하게 대해주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예나라도 아껴주시는 걸 보며 굳이 시댁을 멀리하진 않았어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제 딸 예나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 시기에 전 예나를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참 미안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곤 했어요. 시아버지가 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인지 나이가 들면서 시어머니보다 노안이 더 빨리 찾아왔어요. 예전만큼 몸이 버티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간병하며 시아버지의 드시는 음식 하나까지 정성 들여 손으로 만들어드리곤 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식은 안 맞는지 거의 드시지 못하셔서 제가 시아버지 입맛에 맞추되 최대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덜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었죠. 저는 매일같이 시아버지 병실에 방문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바쁘다며 병실에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늘 항상 시아버지를 간호하러 오는 저를 보고 병원 간호사들은 저를 대단한 효부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진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하셨어요. 아이 참, 내가 너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 마누라와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아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그것들은 나한텐 알강도처럼 가져갈 생각만 해. 그런데 너는 내 친딸도 아니면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효도받고 가는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께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모르겠다. 내가 참 복이 많다. 네 손을 빌려가며 이렇게 따뜻한 정성을 받다니 난 정말 행복한 노인네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이, 아버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사셔야죠. 몸 좋아지시면 나중에 저랑 봄소풍도 가고 꽃구경도 가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시아버지와 저는 봄소풍을 떠나지 못했어요. 늦가을의 어느 날 결국 세상을 뜨셨거든요. 참 하늘이 무심하게도 저는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필 그날이 우리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엄마를 신경 쓰지 못했던 마음에 미안해서 엄마랑 여행을 갔었는데 하필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로 절절하게 남아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간병할 때 맹세코 뭔가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속에서 저를 보호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헌신했던 거였죠. 제가 갑자기 결백한 마음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저의 순수한 진심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주셨던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 시계를 저에게 주고 싶다며 건네주셨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그 시계를 착용하고 시아버지를 떠나보내려는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을 맞이하며 장례식장에 온 아줌마들의 일을 돕다가 잠시 손을 걷었을 때 시어머니가 그 시계를 보셨어요. 이 시계, 너 왜 갖고 있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 꼭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 1,000,000원이 넘는다고. 그걸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줬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왜 해요? 웃기지 마라. 내가 다 알아봤어. 네가 병실 정리할 때 몰래 가지고 나온 거겠지. 너 같은 날강도 같은 년이 어딨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손목에 있던 시계를 강제로 뺏어가셨어요. 전 아니라고 애써 해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심하게 몰아붙이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이런 고가의 시계를 훔친 걸 보면 혹시 시아버지 재산도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셨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몰아갈 수 있는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어두운 밤이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며 나쁜 며느리인 것 마냥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감히 내 남편의 재산을 노려? 병실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게 다 그 속셈이었지? 그러면서 착한 효부인 척 굴고 말이야. 역겨워. 아니라고요. 왜 자꾸 절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님이 평소에 저한테 주셨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간병한 것뿐이에요. 재산 같은 거 정말 관심 없어요. 어차피 재산은 어머님이랑 저희 남편이 물려받을 텐데 그걸 왜 노려요? 말이 이상하네. 그 말은 너한테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으면 무조건 재산을 받았을 거란 말이니? 어머님, 왜 이렇게 제 말을 곡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엄마 말이 100번 오라.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친정도 아니고 시댁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겠어? 그럴 리 없지.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그러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돼. 당신도 왜 그래? 내가 아버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돌봤는지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줄은 몰랐어. 당신 진짜 내 남편 맞아?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뒤통수는 내가 맞았지. 당신이 우리 아빠 성심성의껏 돌봐주는 거 보고 고마워서 눈물이라도 날 뻔했는데 시계 훔친 거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 이제 보니 다 흑심에서 비롯된 거였네. 무섭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돌봤다니.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왜 자꾸 안 믿어주는 거야? 저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실망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었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은 편에 서서 저를 공격하는 걸 보니 배신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고작 시어머니의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을 믿고 돌아선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는 것도 분명 연기겠지. 이젠 난 당신이란 여자를 잘 모르겠어. 우리 아빠 시계를 훔친 걸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고. 난 당신하고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니. 당신 지금 어머님 말만 믿고 하나서 앞뒤 구분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혼이란 말 함부로 담는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고 있네. 장난 아니야. 장례식 끝나면 바로 이혼 절차 밟자. 잘 생각했다. 나도 쟤 같은 며느린 무서워서 못 살겠어. 세상에 무슨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런 시커먼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휴 소름 돋아. 저런 년을 옆에 두면 윤선호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잘 생각했어. 어떻게 둘 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혼? 웃기지 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나 죽어도 이혼 안 하고 버틸 거야. 내가 이혼 안 해줘서 당신들 열받고 발 동동 구르는 모습 봐야겠다고.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생각,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이혼당해야 해? 뻔뻔하기도 해라. 이런 상황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말하는 거 봐. 어디서 그따위로 가정교육을 받았니? 적어도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사람 몰아가는 어머님이랑 제 남편보다는
제가 가정교육 잘 받았어요.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떳떳하니까 고개도 들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도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편한테 버려지는 거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저 이혼 못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건방지게 내 남편을 이런 일로 입에 올려? 야, 너 나가. 당장 나가.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같은 년은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를 모실 자격도 없다며 저를 장례식장에서 억지로 쫓아내버렸어요. 다시 다음날 장례식장에 가려고 해도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죠. 저는 이 망할 두 인간 때문에 시아버지의 발인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죄송하고 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남편은 저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듯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는 저를 괘씸하게 여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며 시댁에 가서 지내며 기싸움을 했어요. 저와 딸 예나를 완전히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제 능력만으로 딸과 저 둘을 건사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특히 우리 딸 예나는 미술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술학원에 계속 다녀야 했으니 더 그랬습니다. 예나가 다니는 미술학원에선 중3 겨울방학이 되자 슬슬 입시미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니 대학을 목표로 미술 수업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제 능력만으론 학원비나 재료비를 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전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의 협의 이혼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양아치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만으론 만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에게서 예나의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붙이며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할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날강도 같은 인간들아, 나한테 딸까지 빼앗아 가려고? 예나까지 뺏어가면 내가 뭘 보고 살라는 건데? 네가 예나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너 혼자 벌어서 학원비 되는 것도 빌빌대는 주제. 너 그래서 이혼 안 한다고 버티다가 나한테 베끼든 거 아니었나? 우리 집 도움을 받으면 딸 자식 하나 못 먹여 살리는 기생충 같은 여자라서 항복한 거 아니냐고. 그래,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예나 미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아? 나도 이번에 현실을 겪으면서 알았을 거 아니니? 그림 재료 사는 데만 한 달에 얼마가 깨지는지 말이야. 네가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할 건데? 뭐 양육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하여간 멍청해선 네가 양육권 가져가면 우린 정말 최소한의 양육비만 줄 거야. 당신 현실 좀 직시해. 예나한테 필요한 건 너같이 무능한 여자가 아니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예나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만약 미술 때문에 유학 가고 싶다면 해줄 수 있어? 예나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예나를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만 지내게 보호할 수 있어? 이 중에서 네가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묻는 거야. 전 차마 그 말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채 살아온 저는 예나를 이전과 같이 풍족한 환경에서 키울 수 없는 건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양육권을 주고 말았어요. 말이 협의로 양육권을 준 거지 사실은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주고 저는 언젠가 딸과 다시 같이 살 날을 기다리며 돈을 벌기 위해 파출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출보로 들어간 집은 거의 준재벌 수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이 으리으리했고 비록 청소할 곳도 많고 요구하는 청결 수준도 높아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줬어요.
가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는 딸을 떠올리며 버티자고 다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 예나도 엄마 아빠의 이혼한 상황을 힘들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예난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지금의 저로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곤 했어요. 저는 딸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쯤이면 저도 모은 돈이 꽤 쌓였을 것이고 우리 딸도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어 독립할 나이가 되니 그때는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진 너무 멀다면서 좀 더 빨리 같이 살 수는 없냐고 했어요. 저는 예나의 말에 그럼 엄마가 최대한 돈을 빨리 모아 너 대학 졸업하기 전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달랬습니다. 이혼 후 저는 면접 교섭권 이행만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나와 만나는 날은 제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 외의 날들은 일에 몰두하며 살아갔습니다. 의리어리한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저는 사모님의 신임도 얻게 되었어요. 저희 사모님은 굉장히 깐깐하고 철두철미한 분이었는데 그런 제가 신뢰를 얻게 된 건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때가 아마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던 날일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의 창백한 얼굴과 땀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경험 때문인지 몸의 작은 이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아. 아니, 그렇다기엔 손도 차갑고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신데요? 사모님,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혹시 저혈압 있으신가요? 아유,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저희 시아버지도 저혈압이 있으셔서 사모님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먹는 약 있지.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잘 챙겨서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약을 챙겨서 드셨는데도 이러신다고요? 사모님, 죄송한데 그 약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모님의 말씀해 주신 화장대 서랍장에 가서 약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그 약 케이스는 7개의 조그마한 상자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상자마다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이 써져 있었는데요.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정작 화요일 통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정신이 없나 보다. 먹지도 않은 약은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뒤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집을 거쳐간 여러 고용인이 있었지만 센스 있고 세심하게 내 몸 상태를 챙겨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요. 그때 일로 제가 다시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사모님은 저에게 좀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신뢰가 쌓였어요. 사모님은 손님이 오시면 사람 고용하면 딱 우리 집 아줌마 같은 사람을 고용해라. 아주 기가 막힌다며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사모님은 월급도 팍팍 올려주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일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통해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됐지만 시아버진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었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모은 급여는 제 생활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은 급여를 예나를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일부분은 예나와 같이 살 미래를 위해 모으고 나머지 돈은 예나와 만나는 날 좋아하는 간식도 사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주는 데 썼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걸 볼 때마다 나름 뿌듯했어요.
늘어가는 장고를 보며 조금씩 예나와 같이 살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라 들떴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우린 면접 교섭권 날 만나거나 양육비 관련이 아니면 딱히 용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재혼을 하겠다는 통보를 위해서였어요. 전 남편은 3개월 뒤에 재혼한다는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통보를 듣고 좀 언짢았어요.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걸 이제서야 말해주는 것도 좀 어이없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걱정인 건 예나였습니다. 이미 이혼으로 크게 인생이 뒤바뀐 예나였는데 2년도 안 돼서 재혼이라뇨. 저는 기분이 그리 썩 좋지 않았죠. 저는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냐, 좀 사귀다가 애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어요. 그러나 전 남편은 당신이랑 나는 남남인데 뭔데 참견이냐, 예나도 이해해주는데 제가 뭔데 말을 얻냐고 하더군요. 저는 딸 예나가 전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줬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나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전 남편이 얘기한 게 맞는지 확인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예나에게 아빠의 말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예나가 허락했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죠. 전 남편이 저한테 결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 지났을 무렵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예나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나가 엄마의 빈자리를 너무 힘들어해서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가 따뜻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잘 골랐으니 걱정 말라는 말도 덧붙였죠. 전 남편은 예나도 새로 재혼하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뭔가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나의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제가 자주 연락하고 가끔씩 만난다고 해도 결국 아이에겐 항상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전 남편의 재혼을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껏 제가 좋은 마음을 먹은 게 무색하게도 전 남편은 죄를 뿌리는 행동을 해버리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은 재혼한 뒤로 갑자기 예나를 만나는 날짜를 자꾸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를 볼 때만큼은 세상의 어떤 걱정도 다 잊혀질 만큼 행복했거든요. 그 외의 날들은 힘든 일도 꾹 참고 재벌집 파출부로 일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 유일한 낙을 뺏어간다고 하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윽박을 지르며 저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왜 자꾸 미루는 거야? 내가 예나를 보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내 권리야. 당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나를 못 보는 게 말이 돼?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 예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새엄마랑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정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너무 갑작스럽게 자주 만나게 하면 예나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혼란스럽다니 말이 돼? 내가 예나 엄마야. 내가 예나를 만난다고 그게 방해가 될 리가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예나가 입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엔 청소년이라도 많이 어린데 지금은 새 가정에 적응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엄마를 자주 만나는 게 예나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예나를 자주 보겠다고 한 적 있어? 겨우 한 달에 2번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신 솔직히 그냥 나한테 예나 보여주기 싫은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화부터 내는 거야? 당신이 예나 사랑하는 만큼 나도 예나 사랑하고 그 애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내가 영영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예나가 새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잠깐만 미루자는 거잖아.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 잠깐만이 대체 언제까진데? 나로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그게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불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딱 석 달. 석 달만 기다려줘. 그 뒤엔 당신이 보는 거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저는 전 남편의 설득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물론 너무 열이 받았죠. 하지만 저도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곳에서 예나가 지내길 원하는 마음은 같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전 남편이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 뒤에도 또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약속을 했으니 그때까지 참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나를 만나지 못하는 날들은 너무도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작은 희망이자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을 버티며 석 달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남편이 말했던 석 달의 시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드디어 예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었고 그 기대는 매일을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밖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너무나도 수척해진 딸 예나가 서 있었어요. 예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볼살은 다 빠지고 눈밑은 시커멓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입술마저 창백한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얼굴이었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예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딸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고, 안색도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엄마가 널 안 좋게 대해주냐고 물어봤죠. 예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하고 또렷했어요. 마치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죠. 예나는 급히 할 얘기가 있다고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했어요. 저는 사모님의 양해를 구해 거실에서 예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예나가 자리에 앉자마자 들고 온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거 할아버지 유언장이에요.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모든 유산을 남기셨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병간호한 거 할아버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유언장은 이미 너희 아빠랑 너희 할머니가 받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상속된 재산은 없어. 애초에 난 며느리인데 무슨 재산을 받겠니? 엄마, 그거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아빠 방에서 숨겨둔 유언장을 찾았거든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 이 유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빠가 엄마랑 너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유산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는데 엄마가 방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리고 방에 숨겨놓았던 걸 대체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리고 위조한 증거는 또 뭐고?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예나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비밀을 알아냈던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새벽, 예나는 잠시 1층 거실로 내려가려다가 우연히 몰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를 험담하며 어떻게 아내와 핏줄인 자신을 제치고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제가 임종을 지켰다면 속이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곧 운명을 다할 것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내용을 공개한 직후 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저는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유언장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유언장을 공개한 변호사가 전 시어머니의 신복이라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 시아버지를 비우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참 순진하시다고.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게 전 시어머니였는데 몇 년 알고 지냈으니 신뢰가 생겼다고 착각한 모양이라고 하며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예나는 그 순간 아빠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할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싶었대요. 그래서 예나는 자신이 엄마와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예나가 말한 복수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예나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중에 유언장이 전 남편의 방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전 남편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유언장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나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했다니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직 성인도 아닌 그 어린 것이 엄마와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으니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울먹이면서 예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예나는 저를 포옹하더니 자기가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 건 제가 없으니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없으니 너무 외롭다고, 밥맛도 없으니 자꾸 살도 빠지고 의욕도 없다고 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엄마는 내가 아빠랑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아니, 엄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엄마랑 하루를 보내는 거야. 엄마랑 밥 먹고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하고 그런 평범한 하루. 근데 엄마가 내 일상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어? 정작 내가 원하는 엄마는 없으니 그 좋아하던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지 않았어. 미안해 예나야. 엄마가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정말 몰랐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 돈도 선물도, 심지어 엄마랑 있을 수 있다면 그림도 포기할 수 있어. 그냥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매일매일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계속 못 봤었잖아. 나도 엄마가 날 만나는 날을 기다린 만큼 나도 엄마랑 만나는 날을 항상 기다렸는데 엄마를 못 봐서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약속할게 예나야.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전 그렇게 예나와 눈물겨운 상봉을 했고 서로 무조건 붙어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정을 알게 된 사모님께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사모님은 저희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고 저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유언장을 위조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힘이 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우린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고소하겠다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예나 또한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제가 사는 집으로 왔죠. 예나는 편지로 전 남편에게 아빠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다며 당신 같은 사람이 부모인 게 수치스럽다는 내용을 쓰고 나왔다고 했어요. 모든 사실이 탄로났다는 걸 알게 되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제야 급하게 나섰어요. 결국 두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죠. 저는 두 사람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그나마 이 장면을 예나가 안 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사이에 예나가 있고 또 한때 사랑했던 부부였는데 법원까지 갈 게 뭐 있어. 내가 나눠줄게. 난 그냥 당신이 돈 욕심 없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우리가 좀 오해를 했나 봐. 당신 먹고 살 수 있게 나눠줄 테니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돈 때문에 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 그건 불효야. 불효는 당신이 저질렀지 난 아닌데? 아버님 편찮으실 때 병실에 안 왔던 것도 당신이고 아버님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유언장 숨겨버린 것도 당신인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난 솔직히 하늘에 계신 아버님한테 부끄럽지 않아. 죄송한 부분이 있다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당신 멋대로 우리 아버님 생각을 마음대로 추측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오히려 내가 고소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뿐이야. 아유, 애미야.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니? 이러다가 우리 집안 끝장난다, 진짜. 그럼 예나한테도 좋을 게 없어. 끝장나는 건 저랑 예나가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이겠죠. 예나도 이제 어머님이랑 남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남편한테 편지 얘기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예나도 큰 마음을 먹었으니 저한테 모든 걸 알린 게 아니겠어요? 핏줄이 이어졌다고 무조건 가족인가요? 같은 가족을 기만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 예나도 필요 없대요. 전 왜 이렇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저에게 빌빌기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위조된 유언장을 제시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상실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될 예정이었죠. 그렇게 되면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진짜 유언장을 처음부터 정직하게 공개했더라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했을 텐데 헌신했던 며느리, 노력했던 아내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던 결정이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보,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고소하려는 마음만 접어준다면 우리도 당신 목 확실하게 떼어줄게. 이게 더 쉽게 가는 길이라니까. 재판해봤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신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끼리 잘 마무리하면 되잖아. 당신 웃긴다. 그걸 내 목 떼어주겠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마치 당신이 나한테 선심했을 때 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재산 그거 다 내 건데 왜 당신이 떼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아무튼 난 절대 마음 안 바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유, 애미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라. 네가 열받아서 그런 거면 차라리 저 자식을 쳐라. 아니, 사실 내가 뭘 이혼까지 하냐고 했단 말이야. 지가 제발 저러 들킬까봐 아예 이 인연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우겼다니까. 난 그거 말렸다. 아, 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나보고 이혼하라며. 정말 가지가지하네. 둘이 그렇게 싸우실 거면 좀 나가주실래요? 계속 그러시고 안 나가시고 버티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경찰을 부른다고 겁박하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제야 울상을 지으며 집을 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예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죠. 전 남편은 그 뒤로 찾아오지 않았지만 아직 예나와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죠. 전 시어머니는 저보고 착한 며느리 아니냐며 전 재산을 받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고 일부를 돌려달라고 설득하려고 여러 번 찾아왔어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분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찰푸덕 주저앉아 전 남편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현관문 앞에서 땡깡을 부리셨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전 머리가 아팠어요. 마침 그날은 사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곧 사모님이 오실 텐데 전 시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 참 난감한 입장이었어요. 타이밍도 참 죽이더라고요. 때마침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고 있는 게 보였죠. 사모님은 현관문 앞에서 난리를 치는 장면을 보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곧이어 전 시어머니와 사모님의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어머나 세상에 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윤 여사님이 왜 여기 있으세요? 아니, 김 여사님이 어떻게...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인 거예요? 어떻게 사모님이 제 전 시어머니를... 뭐? 윤 여사님이 정숙 씨 시어머니라고? 그 악독하고 욕심 더럽게 많은 시어머니가 윤 여사님이었다니. 아, 세상에 참. 세상 진짜 좋네요. 어떻게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 거예요? 예전에 평창동에 살 때 동호회 하나를 들었거든. 그때 만났던 사람이야. 아니, 윤 여사님,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왜 현관문 앞에선 들어놓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재산 좀 나눠달래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정말 착한 며느리고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대요. 아니, 애초에 이젠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말이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천하에 그 윤 여사가 돈 좀 받겠다고 들어놓고 이러고 있다니. 윤 여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사모님의 말을 들은 전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모님은 재밌는 광경을 봤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겠다고 신나하셨어요. 그 상류층들만 있는 동호회에서조차 전 시어머니는 점잖 빼는 재수없는 사모님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하여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다녀간 이후 전 남편을 통해 당신 엄마가 자꾸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저번처럼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엔 진짜로 신고하겠다고요. 이젠 더 이상 예나와 저의 평화를 깨트리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 또 사모님이랑 마주칠까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전 남편을 통해 전한 말이 통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시어머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곧 성인이 될 예나와 함께 여행 다닐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한 상상에 빠져 지내고 있죠. 예나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함께 웃으며 추억을 쌓을 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요. 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괘씸한 전남편과 전시모를 벌주려고 우리 예나에게 시그널을 보내신 것 같단 마음이 들면서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 거고 지금처럼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